안녕하세요. 지체장애 및 건강장애 두 번째 영상입니다. 마인드맵 두 번째 페이지를 이제 보시면 됩니다. 지체장애 마인드맵 첫 번째 영상이 왜 그렇게 길어졌는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예시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었으니 영상의 길이가 길어지는 사항 양해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체장애 영상 두 번째로서 지체장애 중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 중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미리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데요. 지체장애 아동의 중재나 교육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주어야 하는 원칙, 대전제인 거죠.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정렬, 대칭, 학습 참여의 적절한 자세입니다. 즉, 이 전제에 어긋나는 사항은 모두 잘못된 중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중재를 통해서 아동은 정렬을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 대칭을 이루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학습 참여에 적절한 자세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앞으로 여러 가지 내용을 보실 텐데요. 이 세 가지 사항이 맞다면 적절한 것이고 이 세 가지 사항이 어긋난다면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후 여러분들이 서술식 답안을 쓰실 때도 굉장히 유용한 포인트인데요. 어떤 중재나 보조기기를 제공한다 라는 문장 앞에다가 정렬을 위해서 한다 또는 학습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 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겠죠. 이 세 가지 사항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체장애 중재로 가장 먼저 살펴볼 사항은 바로 자세 지도입니다. 바른 자세 정말 중요하죠. 그 목적과 원칙을 한번 살펴보면요. 올바른 자세의 목적을 보면 우선 균형감과 신체의 정렬과 안정성을 높여주게 되죠. 그리고 근긴장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게 해주면서 기형과 2차적인 근육장애를 예방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자세가 불안하면 심리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심리적 두려움을 줄여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에서 상지의 사용은 매우 중요하잖아요. 안정된 자세는 상지 사용의 기능을 극대화해줍니다. 기능적인 학습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지금도 여러분 보시면 정렬, 학습 활동 참여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계속 나올 거예요. 세 가지 원칙, 대칭까지 해서 이 세 가지 원칙 꼭 기억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세 지도의 원칙으로는요, 그 대상 아동의 의존성은 낮추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항, 원시 반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항, 그리고 운동 조절점이라고 있어요. Key Point of Control이라고 하는 지점인데요. 중재를 할 때 이 운동 조절점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원칙이. 그 운동 조절점이 뭐냐면 좀 더 왼쪽 공간에서 그림을 그리면 이런 건데요. 여기 1번, 2번, 3번이 있잖아요. 1번을 뒤틀고 나서 2번 그리고 3번 이렇게 뒤틀게 되면 어떻게 되죠? 1번을 다시 손봐야 되겠죠. 그래서 3번, 다음 2번, 다음에 1번을 손봐야 하겠죠. 그죠? 여기서 3점이 운동 조절점인 겁니다. 바른 자세 지도에서 이러한 운동 조절점을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원칙으로 균형 유지, 움직임의 기회 제공, 그리고 자세를 자주 바꾸어 주는 것 등등이 있습니다. 자세를 바꾸는 이유 아시죠? 욕창 방지,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러한 목적과 원칙을 지닌 자세 지도는 나름의 전략이 있습니다.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략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세 및 앉기 지도 전략입니다. 즉, 어떻게 하면 지체장애 아이들을 바르게 앉을 수 있게 할 것인가 인 거죠. 일련의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대로인데요. 순서가 우선 우리가 평소 바르게 앉기 위해 하는 행동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우선 골반과 고관절을 바르게 하겠죠. 그리고 하지, 즉 다리를 바르게 정렬을 하죠. 다음은 어디죠? 바로 어깨나 상체를 바르게 하고 나서 머리를 똑바로 세웁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하죠? 팔과 손을 바르게 하는 것. 이 순서인 거죠. 그죠? 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우선 골반과 고관절 지지를 살펴보면요. 여러분, 골반이 정확하게 어딜까요? 쉽게 말해서 의자에 앉았을 때 지금도 앉아 계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의자에 닿는 엉덩이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 골반은 머리와 몸을 제어하기 위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립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바른 자세라고 하면 우리가 서 있을 때는 이 골반과 등이 수평이고 앉았을 때는 수직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자세인데요. 그리고 이 골반을 지지하기 위해서 벨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때 의자 벨트의 각도는 기형을 예방하기 위해서 45도로 제공한다는 것. 그리고 좀 더 편안한 자세를 위해서 팔걸이나 책상을 제공할 수도 있고, 이때 책상은 휠체어를 고려해서 높이를 당연히 조절해야 되겠죠. 그리고 약간 딱딱한 소재의 의자와 등판이 적절합니다.
더불어 골반 위쪽에 수건을 대주어서 척추가 S자를 유지하도록 하면 더 좋겠죠. 예,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입니다. 이제 골반과 고관절은 지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지를 지지해 볼게요. 하지, 즉 다리죠. 다리를 바르게 정렬을 하고 교실 바닥 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경우 휠체어 발판에 발을 바르게 지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았을 때 무릎과 의자 밑판의 앞부분 간의 거리를 강론에 보면 손가락 한두 개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될 이유도 중요한데요. 이게 너무 깊으면 의자에 너무 깊게 앉아버리면 고관절이 정상 각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골반의 후방 경사가 일어나며 슬관절도 과다 신전된다는 겁니다. 무릎 관절이. 이 내용은 좀 어렵죠? 이게 그리고 무릎과 의자 밑판의 앞부분 간의 거리 이런 거를 이해하시기 좀 어려우실 텐데요.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골반 경사의 유형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정상은 이래야 됩니다. 네. 전방 경사는 이렇게 되죠. 전방 앞쪽으로 경사되어 있죠. 후방 경사는 이렇게 뒤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네,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동을 자리에 앉게 하는 경우를 다시 생각해 보면요. 의자에 앉으면 무릎과 의자 밑판의 앞부분이 손가락 몇 개? 그렇죠. 한두 개여야 하는데 너무 깊다는 거죠. 그러면 손가락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고관절의 정상 각도를 유지하지 못하죠.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골반이 후방 경사가 일어납니다. 그림 보시니까 이해되시죠? 그리고 하나 더, 슬관절, 무릎 관절은 어떻게 되죠? 굴곡되나요? 아니죠. 과다 신전되는 겁니다. 펴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내용은 저는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너무 깊으면 골반 후방 경사, 슬관절은 과다 신전, 이 내용은 총 하나만 바뀌어서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 같습니다. 다음은 양쪽의 다리 길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대한 사항인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세 지도에 앞서서 말씀드린 대전제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정렬과 대칭 기억나시죠? 정렬과 대칭을 위해서 갖게 해줘야 되겠죠. 의자 밑판이나 발판의 길이가 다른 특수 의자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비대칭적 엉덩이 이런 경우는 어떡하죠? 역시 특수 밑판을 제공해서 체중으로 인한 압력이 골고루 분산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지 지지에서 빠질 수 없는 사항, 다리의 정렬을 위한 내전대나 외전대 제공하는 것. 내전대 외전대 개념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발바닥의 전체 면적이 모두 바닥에 닿는 것이 안정감 유지에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발 고정 벨크로, 찍찍이라고도 하는데요. 벨크로나 고정끈으로 고정토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발판의 높이는요, 슬관절을 90도 유지하는 지점으로 해준다는 거죠. 무릎 관절이. 만약 발의 위치가 고정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다한 불수위 운동을 보일 수도 있고요. 발에 적절한 체중을 지지하지 못하게 되겠죠. 이는 학생이 기능적인 활동, 학습 활동을 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어떤 몸통 지지나 상지 운동 능력에 어려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어깨 및 상체의 지지, 상체를 지지하는 어깨 벨트나 가슴 벨트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대상 아동의 가슴을 적절하게 압박을 해주어서 안정감을 높여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몸통이 안정되어야 상지와 머리 조절이 용이해지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몸통의 안정성 확보, 이런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다음은 측방 굴곡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요. 측방 굴곡 아시죠? 대상 아동의 신체가 옆으로 기울어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몸통의 좌우에 지지대를 설치하도록 한다는 거죠. 지지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부위에 체중이 쏠리면 통증이나 피부 손상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측방 굴곡의 경우 꼼꼼히 체크하셔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굴곡이 일어난 것이 근육 자체의 잡아당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앉은 자세에서의 어떤 중력에 의한 것이라면 의자의 등판을 뒤로 약간 젖혀주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사항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근육 자체가 고착화되거나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 거죠. 중력에 의한 것이란 겁니다. 대상 아동이 자신의 상체를 지지할 힘이 없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니까. 이런 경우 등 받침대를 몸을 기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뒤쪽으로. 그리고 전방 굴곡의 경우를 살펴보면요, 나비형, H형 또는 V형 등의 다양한 유형의 벨트를 가슴과 어깨에 이렇게 둘러주는 거죠. 당연한 사항이겠지만 이때 벨트가 대상 아동의 목을 스치거나 자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되겠죠. 방법적인 측면으로는 띠를 어깨보다 아래쪽으로 고정하는 것
등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 사용 아동의 어떤 몸통을 지지하는 도구 중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 뒤에 휠체어 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릴 텐데 이 랩보드가 있습니다. 랩트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일종의 휠체어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책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책상의 상체, 몸통 이런 것들을 지지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머리 조절에 대한 사항인데요. 머리 조절과 같은 경우는 머리를 똑바로 세우고 턱을 약간 당기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죠. 그리고 머리 조절 능력에 따라서 두 가지 유형으로 또 나뉘어서 보실 수 있는데요. 이거 은근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우선 머리 조절의 능력이 있는 경우는 단순히 의자 등판을 머리 뒤까지 연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머리 조절이 없는 경우 머리가 축 처지겠죠. 조절 능력이 없으니까 이 처지는 머리를 받쳐줄 수 있도록 머리의 밑부분을 감싸주는 보조대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사항 비교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상지를 지지하는 사항입니다. 상지라면 뭐죠? 팔이나 손이죠. 의자의 팔걸이 또는 무릎판에 손을 놓는 자세가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며 어깨 관절은 앞으로 약간 모아지는 자세, 약간 앞으로 굴곡된 것이요. 약간 굴곡된 것이 좋으며 손은 옆면이 바닥에 닿는 것이 좋습니다. 옆면이라는 거 체크하십시오. 자세 지도와 관련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은근히 포인트가 많죠?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살펴볼 사항은 신경생리학적 치료법 두 가지 유형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려워서 잘 보지도 않았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자주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두 가지 유형을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살펴볼 보바스 접근법은요, 다른 말로 Neuro Developmental Treatment로서 NDT라고 하죠. 신경발달 치료라고 하는데요. 이 치료의 가장 큰 특징은 비전형적인 움직임 패턴을 억제하고 정상적인 반사를 촉진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즉 원시 반사를 억제하고요, 정상 반응을 촉진한다는 거죠. 반사와 반응, 첫 번째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을 겁니다. 이 정상 반응의 예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정의 반응이나 평형 반응 등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어쨌든 정리하면 뭐죠? 비정상적인 반사 패턴을 억제하고 바람직한 자세 반응에 대한 감각적인 패턴을 익힌다는 겁니다. 보바스 치료는요, 뇌성마비 아동에게 움직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움직임으로써 생기는 정상적인 감각을 획득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감각 획득을 통해서 정상 동작으로의 기능성을 가지도록 훈련한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바람직한 자세를 촉진하는 게 아니고 바람직한 자세에 대한 감각 패턴을 익히는 거죠. 이 내용이 이해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움직임 자체가 학습되는 게 아닌 거죠. 움직임에 대한 감각이 학습된다는 겁니다. 이 감각, 이때 필요한 것이 뭐죠? 고유 수용성 감각의 피드백 등이 있겠죠. 기출 문구를 한번 살펴볼게요. 15년 중등에 기출된 문구였죠. 고유 수용성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감각으로 바람직한 자세 패턴을 학습한다 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봐요. 여기도 자세 패턴을 학습한다고 되어 있죠. 자세를 배운다, 자세를 촉진한다 등등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근긴장도 발달과 수의적인 운동 조절을 위해서 운동 조절점, 그 조절의 요점이라고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키 포인트 오브 컨트롤을 사용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머리나 목, 몸통, 견갑대, 골반 등등 해당하는데요. 자, 여러분, 왜 운동 조절점을 사용할까요?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자, 치료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유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보바스 치료법 이해되시나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원시 반사의 잔존으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움직임 패턴 있죠? 이것을 억제하는 겁니다. 동시에 필수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반응들, 즉 전형적인 움직임 패턴들을 촉진하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이러한 비정상적인 움직임 패턴을 없애기 위해서 물리치료사는 어떻게 해요? 효과가 큰 운동 조절점부터 치료를 시작한다는 것까지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보이타 치료법인데요. 이는 아주 어린, 그러니까 1세 이전의 뇌성마비 아동의 진단과 치료에 사용되는 접근법인데요. 신체의 운동 유발을 일으키는 지점 있죠. 그 유발점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발점에 압력을 가해서 반사적인 기기, 반사적인 뒤집기를 유발하는 전략이에요. 쉽게 말해서 비정상적인 자세나 운동 패턴이 기억되는 것을 억제하고 정상적인 운동 패턴을 촉진시켜서 이 촉진된 것이 대뇌에 기억되도록 하는 거죠. 이런 기억을 통해서 정상적인 발달을 활성화한다는 겁니다. 어려우신가요? 정말 쉽게 설명드리면 말초신경에 계속적인 유용한 자극을 줍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유 수용성 감각의 피드백 등과 이런 방법을 통해서 CNS, 중추신경계로 자극을 전달토록 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정상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바스와 보이타 각각의 특징을 잘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 지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양한 보조기기를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서기 자세의 경우는 앞에 GMFCS에서 언급했던 스탠더가 있습니다. 우선 프론 스탠더는 이러한 형태로 활용하게 됩니다. 자, 그림 보시면 어때요? 목 조절이 가능해야 되겠죠? 상체를 어느 정도는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GMFCS 몇 수준이죠? 4수준인가요? 5수준인가요? 4수준에 적합한 거죠. 이와 달리 수파인 스탠더는 어떻죠? 자, 보시면 목이나 상체의 조절이 어려운 GMFCS 5수준에 적합하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등을 대고 누운 자세인 거죠. 그죠? 누운 자세인데 서기 보조기기를 통해서 세워서 수업을 한다는 거죠. 교육 활동에 참여한다는 거죠. 다음 스탠딩 테이블은요, 몸통이나 다리 근육이 사용이 제한되어서 스스로 서기 어려운 학생을 세우도록 지원하는 보조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서기 보조기기를 살펴봤는데요. 이 서기 활동을 왜 지원하는 걸까요? 단순히 시야를 높이기 위해서? 높은 곳에서 무언가를 활동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공기가 더 좋아서? 아니라는 겁니다. 서기 활동은요, 대상 아동의 몸통 조절력이나 손과 팔의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더불어 고유 수용성 감각을 증대시켜주죠. 몸통 조절력이 증가해서 손과 팔을 사용할 수 있으면요, 학습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비교하자면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 것은 자세에 대한 감각은 학습할 수 있는데 정의, 평형에 대한 학습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서 있는 자세는요, 정의나 평형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데 최고의 자세라는 겁니다. 서 있는 경험, 그 학생이 서 보는 경험, 왜 제공하는지 아시겠죠? 다음은 앉기 자세의 경우는요, 피드 시트나 코너 체어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사진을 보시고 제 질문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갑작스러운 퀴즈를 하나 드리면, 이 피드 시트의 경우 근긴장도가 높은 경우였을까요? 낮은 경우였을까요? 대상자가. 네, 맞습니다. 바로 낮은 경우에 사용하게 되는 거죠. 기대어 앉은 모습 보시면 아시겠죠? 그죠? 더불어 여기엔 각도 조절도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다음 코너 체어 같은 경우는요, 코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직각 모양입니다. 이는 대상 아동의 척추와 머리를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척추와 머리, 코너 체어의 어떤 그런 키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다음은 누운 자세와 관련한 보조기기가 있는데요. 이는 누운 자세를 수평적 자세라고 하죠. 이 자세는 대상 아동의 근육의 어떤 이완을 돕고 자세 조절 능력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아서 경우에 따라서 매우 유용한 자세입니다. 사진 자료를 3장 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다 해당합니다. 누운 자세 보조기기로서. 특히 여기 엎드린 자세 보조기기, 웨지라고 하죠. 웨지. 명칭도 체크하시고요. 이런 기기들이 있다는 거. 다음은 기타 자세 유지를 위한 다양한 기기들이 있는데요. 머리를 조절하는 것이나 등받이 및 의자 내 삽입 장치, 그리고 몸통이나 상체를 지지하는 사항, 그리고 하지를 지지하는 것이나 공이나 롤까지. 저는 지체장애 아동의 자세 지도를 위한 방안을 세수하라 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두 가지 쓰시오, 3가지 쓰시오 할 때 이런 보조기기를 쓰는 것만큼 쉬운 건 없는 것 같아요. 특별 제작된 어떤 밑받침 이런 것들은 정말 유용한 답안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다양한 특성만큼 다양한 보조기기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서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동의 영역도 여기 적혀있듯이 여러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겠죠. 우선 걷기 활동인 보행을 돕는 기기가 있습니다. 보행을 돕는 기기가 있고, 신체 기능의 제한으로 인해서 보행 보조기기를 통해서도 보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겠죠. 있을 겁니다. 이때는 이동 보조기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마저도 어려운 경우가 있겠죠.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사항인 대상 아동을 직접 안아서 자리를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세부 사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행 보조기기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팡이나 목발이죠. 지팡이는 잘 아시고 계실 테고, 일반적으로 목발이라고 하는 경우 요즘 소재가 나무가 아니죠. 그죠? 나무가 아니는 알루미늄이나 티타늄 이런 소재들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클러치라고 칭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크기, 사이즈는 키의 16%를 감산한 정도로 합니다. 대충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대략 한 150cm 정도의 아동의 경우는 120에서 130 정도의 길이가 적절하다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클러치의 길이가 너무 길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깨가 올라가겠죠? 여러분, 너무 긴 클러치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죠? 어깨가 올라가고 팔이 저리고 아플 겁니다. 그죠? 반대로 너무 짧으면 어떻게 될까요? 짧은 아주 아기들이 쓰는 지금 클러치를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몸이 앞으로, 그렇죠, 그죠? 바로 신체가 전방 굴곡되는 불안정한 자세가 된다는 겁니다.
상상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각도의 경우는요, 어깨와 팔의 각도를 의미합니다. 지난 2013년도 중등에 오답으로 나온 것이 45도로 한다 였거든요. 몇 도가 적당할까요? 강론을 보면 25도에서 30도가 적당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더불어 길이는 겨드랑이에서 손가락 2-3개 아래에 있도록 길이를 조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도 그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18년 중등에서 계단에서의 클러치 사용이 출제되었죠. 그러니까 기출된 사항이 그런 내용이었죠. 계단을 올라갈 때 불편한 발이 먼저 올라가는지 아니면 불편하지 않은 발이 먼저 올라가는 건지, 이게 그 시험 현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계단을 내려갈 때는, 그리고 클러치가 불편한 발과 함께 나가는 건지 아니면 불편하지 않은 발과 클러치를 함께 움직이는 건지 굉장히 헷갈립니다. 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되게 쉬워요. 시험 현장이 아닌, 즉 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포인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클러치는 당연히 불편한 발과 함께 있겠죠. 그 불편한 발을 보조하기 위한 도구니까요, 그죠? 혼란스러워하실 여러분들께 저의 암불, 목불 공식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게 뭐냐면요, 계단을 올라갈 때는 암불, 내려갈 때는 목불입니다. 즉 올라갈 때는 안 불편한 발 먼저, 다음으로 이제 목발과 불편한 발이 나가는 것이고, 내려갈 때는 목불, 그러니까 목발과 불편한 발 먼저 나가고 다음으로 안 불편한 발이라는 거죠. 어쨌든 목발과 불편한 발은 같이 묶고요, 안 불편한 발은 따로 가는데 순서가 암불, 목불이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죠? 암불, 목불, 그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워커인데요. 형태에 따라 이렇게 다시 다양한 유형이 나뉩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전방 지지형 워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부분에 이러한 지지대가 있죠. 후방 지지형 워커는요, 말 그대로 후방, 뒷부분에 지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김새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 워커의 기능,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그럼 제가 또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이 두 가지 워커 중에서 몸이 자꾸 뒤로 기울어져서 앞으로 기대게 하는 워커는 어떤 걸까요? 역시 이 영상을 잠시 정지하시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민하셨나요? 정답은 바로 전방 지지형 워커입니다. 후방 지지형 워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계실 텐데요. 헷갈리죠? 반대 같잖아요, 그죠? 자, 정리하면 체간의 힘이 부족해서 몸이 뒤로 기울어지는 경우는요, 전방 지지형 워커입니다. 반대로 몸이 앞으로, 그러니까 체간 힘이 부족해서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경우는 후방 지지형 워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뒤로 기울어지면 앞으로 기대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방 지지형 워커고,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면 반대로 뒤로 기댈 수 있도록 후방 지지를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시험 현장에서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음 해미 워커는요, 앞으로 또는 뒤로가 아니라 왼쪽이나 오른쪽 한쪽으로 기우는 아동이 제공하는 유형입니다. 자, 생긴 모습은 이렇습니다. 사진에서는 아동은 아니네요. 어르신이 나오셨는데 어쨌든 워커만 보세요. 자, 지팡이를 사용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팡이로는 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니까 지팡이로는 지원이 부족한 경우 워커를 준다. 어떤 워커? 해미 워커를 준다는 거. 해미 워커의 용어 그리고 해미 워커의 용도, 대상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용 보조기기인데요. 스트롤러는 쉽게 말해서 유모차입니다. 대상 아동을 이동시켜주는, 이동을 도와주는 사람을 위해서 제작된 거죠. 휠체어보다 부피가 작고 가벼우면서 접어서 보관하고 이동도 가능한 도구라는 겁니다. 스트롤러 다음으로 살펴볼 사항은 휠체어인데요. 휠체어는 중요한 포인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동 휠체어의 구조별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휠체어의 의자부터 살펴볼게요. 의자의 넓이부터 볼게요. 의자의 넓이. 너무 넓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퀴 추진이 어렵겠죠. 너무 넓다 보니까 팔 받침 간의 거리가 증가하게 됩니다. 추진을 하려고 하면 몸통이 이렇게 받쳐주지 못하니까 움직임이 커지게 되죠. 그리고 넓이가 넓다 보니까 좁은 통로나 화장실로 이동하는 것이 불편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이게 넓어서 휠체어 내에서 지지를 하는 과정에서 몸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큰 의자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다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너무 좁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답답하겠죠. 지나치게 압박이 될 겁니다. 좋을 일이 없겠죠, 그죠? 그리고 추운 겨울날 따뜻한 외투, 패딩을 입으려고 할 때 어려움이 당연히 있겠죠, 그죠? 그리고 휠체어 이외의 다른 보조기기들을 사용할 때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좁으니까요. 그렇다면 만약에 휠체어 의자 넓이에 대한 문항이 나오면 어떻게 답안을 서술하셔야 될까요? 바로
신체를 압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좁게라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대상아동의 몸에 직접 닿아서 압력을 느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급적 좁아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좁게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강론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바로 고관절이나 대퇴의 가장 넓은 부위보다 손가락 2개 정도, 약 5cm 정도의 여유가 있는 정도라고 서술되어 있는데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자의 깊이는요, 너무 깊으면 사용자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꽉 눌리게 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엄청 깊은 편안한 소파에 이렇게 앉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꽉 눌리게 되겠죠. 그렇다고 너무 얕으면 어떻게 되죠? 다리가 의자 앞으로 멀리 나와버리게 되죠. 이로 인해서 우리 신체의 연약한 조직, 그 오금이라고 하나요? 오금이 저린다 할 때 그 오금이 눌리게 되죠. 압박감을 느끼게 되죠. 더불어 대상아동의 발은 발받침에 딱 놓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겠죠. 그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 의자의 넓이와 깊이와 더불어서 그 시트의 높이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휠체어 의자의 높이, 이게 너무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게중심이 낮아져서 안정감은 있을 겁니다. 편안하게 안정감은 있을 건데, 하지만 다른 위치로 이동하는 게 어렵겠죠. 너무 낮은 곳에 있으니까. 그리고 피부가 눌러져서 우리 첫 번째 영상에서 배웠던 욕창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너무 눌러지니까. 발받침이 낮아져서 지면에 닿을 수도 있고, 주행을 할 때 추진을 하려니까 팔의 각도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겠죠. 휠체어는요, 매년 그 문항이 깊어지고 어려워지는 현실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내가 휠체어를 사용한다고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지금 특수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제 휠체어가 학교에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한번 앉아보시면 이해도 쉬우실 것 같고 암기도 쉬우실 것 같아요. 다음으로 휠체어의 등받침. 등받침이 어딘지는 아시겠죠? 등을 이제 받쳐주는 뒷부분입니다. 이건 잘 접어지면서도 단단한 틀의 형태가 좋다라고 하는데, 너무 유연하면 자세 유지에 좋지 않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다음 팔걸이는 척추의 기형을 예방하고 척추에 주는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겠죠. 팔걸이는 상체의 균형이 깨졌을 때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팔을 올려놓는 공간이죠. 그런데 이게 너무 높으면 어깨가 올라가겠죠. 호흡에 방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 낮으면 자세가 한쪽으로 기울어지겠죠. 이렇게 너무 높은 경우, 이렇게 너무 낮은 경우 반드시 구분해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바퀴를 살펴보면요, 바퀴는 좀 많이 출제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바퀴에는 앞바퀴와 뒷바퀴가 있겠죠. 사이즈에 따른 특징을 알아두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큰지 작은지. 근데 뒷바퀴의 크기는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고요. 앞바퀴의 크기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하는 것이 문제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크기에 따른 특징을 살펴볼게요. 일단 앞바퀴의 크기가 크다면 어떻게 될까요? 충격 흡수에 좋겠죠. 그리고 크니까 장애물을 잘 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틈이나 홈에 빠지는 위험이 없겠죠. 크기가 크니까. 반대로 크기가 작으면 어떤 좋은 점이 있죠? 기동력이 좋습니다. 여기서 기동력이라면 회전을 하는데, 바퀴가 회전을 하는데, 그리고 이 바퀴가 방향을 전환하는데 쉽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바퀴가 작으면 작은 힘으로도 회전이 쉽고 방향 전환도 쉽겠죠. 뒷바퀴도 역시 크면은 기동력이 저하된다는 건 동일한 사항일 것이고, 지금 살펴본 장점은 반대의 경우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정리가 쉬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큰 바퀴가 작은 홈에 빠지지 않는 장점은 작은 바퀴가 작은 홈에 빠질 수 있는 단점으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죠? 이런 특징들이 문제로 나오면 어떻게 출제될 수 있을까요? 저는 상황과 연계돼서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상황적 특징을 나옵니다. 첫 번째 특징이 외부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대상자와 함께. 두 번째 특징은 대상 아동의 팔에 힘이 셉니다. 힘이 세다고 나옵니다. 또는 3번 간병인, 그러니까 휠체어를 밀어주는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휠체어의 앞바퀴의 크기는 큰 것이 좋을까요? 작은 것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뭐 같아요? 그렇죠. 큰 바퀴가 적절하겠죠. 그러니까 외부 활동에는 장애물이 많겠죠. 그러니까 충격을 흡수해줘야 되는 상황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바퀴에 비해서 어떤 단점이 있었죠? 기동력이 좋지 못하다는 거. 그러니까 즉 큰 바퀴는 추진하는데 힘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아니면 대상 아동의 팔이 힘이 세다면서요. 그죠? 그래서 큰 바퀴가 적절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현장의 특정 상황을 제시하고요, 이론을 적용하는 유형의 문항이 최근 많이 나온다는 거 감안하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에 출제된 휠체어용 책상, 랩보드 또는 랩 트레이라고도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랩은 무릎이죠. 무릎 위에 놓고 쓰는 판, 어떤 쟁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 전 어떤 미국인과 대화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그분한테 노트북이란 말을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예. 우리가 실제로 되게 많이 쓰는 노트북 있잖아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게 완전 콩글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휴대용 PC 그 노트북 있죠. 그걸 랩탑이라고 해야 한답니다. 무릎 위에 놓여 있는 PC라고 해서 랩탑, 무릎 위, 그죠? 랩탑. 어쨌든 예,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예, 랩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 좀 딴 데로 샜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휠체어용 책상 랩보드는 어떤 기능을 하죠? 식사와 학습, 의사소통 기기를 두는 등의 어떤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앞서 살펴본 반사 중에서 STNR 기억나시나요? 이제 목의 신전과 굴곡이 발생하면 안 되죠, 그죠? 이때 랩테리를 활용한다는 겁니다. 앉아있는 상태에서 머리를 똑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학습 자료를 랩트레이에 올려놓고 사용하게 한다는 거죠. 머리를 안 숙여지도록. 하지만 이를 설치한 경우 단점도 있겠죠, 그죠? 다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죠? 독립적인 이동을 방해하겠죠. 랩트레이 앞에 막고 있으니까. 그리고 휠체어 자체의 무게가 그리고 길이가 증가하겠죠. 불편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머리 받침대나 좌석 벨트 뭐 등등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좌석 벨트 같은 경우는 뭐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바로 안정성을 제공하고 미끄럼짐을 방지한다는 거, 뭐 그 교육과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사항도 있었고요. 수동 휠체어의 포인트가 굉장히 많죠. 자주 출제되는 사항이고 점점 말씀드렸지만 점점 깊어지는,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동 휠체어 같은 경우는 수동 휠체어에 비해서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수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하는 고가의 어떤 무거운 장비라는 거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다음은 잡기와 자리 이동입니다. 보행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어려워서 이동 보조기기를 쓰려 했는데 이것도 어려운 경우라는 거죠. 어쩌겠습니까? 교사나 보조 인력이 아동을 안아서 이동을 해줘야 되죠.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일련의 과정, 절차가 있는데요. 접촉, 의사소통, 준비, 들어올리기, 이동하기, 다시 자세 잡기인데요. 저는 접의준들이다 라고 외웠어요. 뭐 그렇게 좋은 공식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일단 내용을 살펴볼게요. 상세하게. 일단 접촉을 하죠. 이는 교사가 대상 아동의 어깨에 손을 얹어서 접촉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어깨 등에 손을 딱 접촉하고 아동의 긴장이 풀어져서 편안하게 해준다는 거죠. 다음은 의사소통, 뭔지 아시겠죠? 아동이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떤 사진이나 사물을 보여주면서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 운동장으로 이동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이때 말해주고 나서 대상 아동의 얼굴 표정이나 소리로 반응하기 등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의사소통인 거죠, 그죠? 다음은 준비인데요. 아동의 몸의 어떤 긴장이 풀리고 어떤 그 이완을 해준다는 그런 단계입니다. 다음 들어올리기는요, 말 그대로 아동을 들어올리는 단계입니다. 다음 이동하기는 아동을 실제로 이동시키는 건데요. 이때 어디로 이동할 건지 아동이 자신의 이동 방향을 보도록 하는 것이 또 중요한 포인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다시 자세 잡기인데요. 이동을 했잖아요. 새로운 곳에서 이동을 한 거기서 다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안아서 이동하는 상황에서 많이 기출된 상황은 바로 바르게 앉기 자세인데요. 자, 이게 과거에 기출된 문항인데요. 어때요? 제대로 앉고 있는 모습 같으신가요? 어때요? 아니죠. 딱 봐도 애가 되게, 선생님도 굉장히 둘 다 불편해 보이지 않으신가요? 잘못 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바르게 앉는 방법을 서술을 하라고 하면 이렇게 서술하셔야 됩니다. 학생의 양하지를 벌려 무릎을 구부리고 교사의 허리에 걸치게 한 다음 학생의 팔은 교사의 어깨에 올려 껴안고 옮긴다. 저는 이 문장을 그대로 암기했어요. 머리로 이해하는 거랑 글로 서술하는 건 다른 상황이라고 몇 번 설명드렸죠, 그죠? 이 문장을 그대로 외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휠체어에서 자리 이동을 하는 상황도 포인트가 있는데요. 편마비 학생의 경우 이동을 하는 상황에서 좋은 쪽에 휠체어를 둔다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의자 등에 앉아 있다가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럼 휠체어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휠체어를 옮길 때 그 휠체어를 어디에 둔다는 거죠? 편마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쪽이 아닌 반대쪽, 반대쪽에 더 상태가 좋은 쪽에 휠체어를 둔다는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전동 리프트, 미끄럼판 등등을 이용해서 이동시키는 사항도 있다는 거. 자, 여러분, 드디어 지체장애의 마지막 부분, 바로 일상생활 기술 영역입니다. 이 내용은 실제적인 지체장애 아동의 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이죠. 그래서 그런지 정말 많이 기출되는 영역입니다. 다소 복잡한 사항인데요. 여러분, 혹시 시간 허락하신다면 박은혜 교수님의 지체장애 학생 교육 책 있죠? 학지사에서 나온 그 책. 이 책에서 다른 파트도 중요하지만 특히 일상생활 기술 파트는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하신다면요. 먼저 식사 기술에 어려움을 가지는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것들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식사 기술을 가지는 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우선 근긴장도 이상이 있겠죠. 저긴장의 경우는 씹지를 못할 것이고, 반대로 과긴장의 경우는 움직임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구강구조 이상이나 잘못된 식사 행동, 식사 습관 등이 있을 것이고,
비정상적인 반사를 가지는 경우도 있겠죠. 이 비정상적인 반사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즉 뇌성마비 등의 지체장애를 가진 아동들에게 원시 반사가 잔존하죠. 이 잔존하는 원시 반사로 인해서 식사를 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가지게 되는 상황인데요. 반사들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정향 반사는요, 음식 쪽으로 머리가 향하는 반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입술 주변에 자극을 딱 주면 그쪽으로 고개가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책에 따라서 이를 설금 반사 또는 탐색 반사라고도 하는데요. 원치 않게 고개가 탁 돌아가 버려서 자발적인 머리 조절을 방해하는 유형인 거죠. 다음은 강직성 씹기 반사인데요. 이 반사는 입안에 자극이 딱 주어지면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입을 꽉 다물어 버리는 강직성입니다. 즉 꽉 물고 놓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저작 활동, 씹기 활동이 방해되겠죠. 더불어 입을 꽉 다물기 때문에 치아 손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꽉 깨무나 봐요, 그죠? 다양한 섭식 관련 반사 중에서 강직성 씹기 반사의 중재가 몇 번 출제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입안에 무언가 들어오는 꽉 깨물어 버리는 행동, 어떻게 중재해야 될까요? 금속 재질의 숟가락이 부적절하겠죠. 금속 재질의 숟가락은 어떤 자극을 주게 되니까 자극을 최소화해야 되죠, 그죠? 자극을 최소화해야 되니까 금속 재질의 숟가락은 부적절하고 플라스틱이나 실리콘 소재의 숟가락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또 일회용을 사용하는 건 또 아닙니다. 환경보호 차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있겠죠. 하지만 더불어서 이게 또 잘 부러진다고 합니다. 일회용, 여러분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잘 부러지는 이유 때문에 일회용 숟가락은 비추입니다. 강직성 식기 반사의 식기류는 한번 기출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혀밀기 반사는요, 음식을 씹거나 삼키는 행동을 해야 할 때 치아 사이로 혀를 밀어내는 비자발적인 행동인데요. 당연히 식사를 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초래하겠죠, 그죠? 다음은 빨고 삼키는 행동인데요. 음식을 씹지 않고 삼켜버리는 행동입니다. 그 고형식 음식이라고 하나요? 딱딱한 형태의 음식은 섭취할 때 굉장히 방해되겠죠. 안 씹고 바로 넘기니까요. 다음은 ATNR인데요. 일명 펜신 자세 아시죠, 그죠? 고개가 돌아간 쪽은 신체는 신전, 반대는 굴곡. 기억하실 겁니다. 다음은 구역질 반사는요, 민감한 경우와 둔감한 경우로 나뉠 수 있는데요. 민감한 경우는 씹기나 또는 삼키기가 전혀 안 돼서 다 토해버립니다. 민감하게 구역질 해버리는 거죠. 둔감한 경우는 구역질 안 합니다. 심지어 음식이 목에 걸려도 반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토해내지 않는 겁니다. 음식물이 목에 걸리게 되고 또 숨이 막히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거죠. 다음 삼킴 장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음식을 삼키는 과정에 여러움을 가진다는 건데요. 우선 삼킴의 단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구강 단계, 인두 단계, 그리고 식도 단계로 나뉩니다. 구강 단계는 음식을 씹는 겁니다. 혀나 치아를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인두 단계는 음식을 삼키는 단계인데요. 흡인이나 기도 폐쇄를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 식도 단계는 식도에서 이제 위로 음식을 넘기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위식도 역류를 또 유의해야 된다는 거. 구강, 인두, 식도, 이 사항들 정확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흡인이나 기도 폐쇄 같은 개념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입과 코가 있고 입으로 음식이 들어가고 이 경로가 식도죠. 공기가 코로 들어가죠. 이 경로가 기도인 겁니다. 자, 이러한 기도와 식도는 한 경로 같죠. 경로가 하나 같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다 확대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식도가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도는 뭐죠? 폐로 우리가 숨을 쉬었던 공기를 보내는 경로인 것이고, 식도는 위로 음식을 보내게 되는 경로입니다. 자, 여기서 음식물이 구강을 통해서 들어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바로 식도로 가야 되죠. 그런데 기도 입구를 막지 못해서 딱 막아줘야 되는데 음식이네? 기도는 막자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기도로 음식이 어떻게 될까요? 흘러가 버리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흡인인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따라서 들어가면 뭐가 나오죠? 폐가 나오죠. 음식물이 위로 가는 게 아니라 폐로 가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물이 폐로 가서 어떻게 될까요? 썩기도 하겠죠? 썩으면 바로 폐렴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흡인이 뭔지 아시겠죠? 그죠? 다음 기도 폐쇄는 음식물이 기도를 막고 있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음식이 식도로 가야 되는데 기도로 가서 경로를 막아버린 거죠. 자, 이렇게 구강을 통한 음식 섭취에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에게 어떻게 될까요? 구강이 아닌 다른 경로로 음식을 섭취하는 이를 비구강 섭식이라고 하는데요. 비구강 섭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 사항을 한번 살펴볼게요.
비위관이나 또는 위루관의 경우가 있는데요. 비위관이란 코비자입니다. 코에서 식도, 그리고 식도에서 위로 음식이 지나가는 경로라는 겁니다. 위루관이란 것은 위에 직접적으로 관을 삽입해서 음식물을 보내는 경로입니다. 비위관의 경우는 꽤 불편합니다. 막 관이 빠지거나 해서 흡임성 어떤 폐렴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를 극복하고자 나온 것이 바로 위루관 영양인데요. 위루관은 이러한 단점도 없습니다. 관이 빠지거나 하는 이런 문제가 없고요. 장기간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 강론에 이러한 비구강 섭식의 대상자를 명시해 놓은 사항이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열량 요구량의 80%를 입으로 섭취 못하는 경우, 3개월 동안 체중이 늘지 않거나 줄어드는 경우, 체중과 신장이 하위 5%인 경우, 그리고 매일 식사 시간이 5시간에서 6시간 동안 걸리는 아동의 경우입니다. 더불어 액체나 음식물을 삼키는데 10초 이상 걸리는 경우나 음식물이 10% 이상 흡인되는 경우도 비구간 섭식을 권장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10초 이상이라는 것은 한 번 삼키는데 10초입니다. 자세는 직립의 자세 또는 45도 정도의 각도를 유지한 자세가 음식물의 역류를 막는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식사 시간은요, 비구간 섭식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아동들과 식사 또는 간식 시간을 같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하나 체크할 사항은요, 초기 비구간 섭식의 지도는 조용한 곳에서 실시한다고 강론에 되어 있거든요, 분명하게. 근데 말 그대로 초기일 뿐인 겁니다. 어떤 예외적인 사항이라는 거죠. 어느 정도 비구강 섭식이 가능하다면 다른 또래들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죠? 그리고 비구강 섭식의 유의사항을 살펴보면요, 삽입 부위의 피부를 점검하는 것과 위루관에 막힘은 없는 건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관이 빠지는 경우도 생각 안 할 수 없는데요, 관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 나오면 어떻게 서술하실래요? 바로 이렇게 서술하시면 됩니다. 깨끗한 거즈로 덮고 즉시 병원에 연락입니다. 만약의 경우겠지만 이런 상황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중재 방안인데요. 자세부터 살펴보면 어떤 자세가 적절할까요? 가능한 직립 자세가 바람직하고 45도의 자세가 좋습니다. 이유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바로 역류를 막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한 이후에 최소한 45분 정도는 바닥에 눕지 않고 똑바로 있거나 또는 반쯤 기대어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새로운 자세에 적응하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식사하자마자 바로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죠? 식사 시간 10분에서 15분 정도 전부터 어떤 이런 자세를 미리 감안해서 활동을 준비시켜 준다는 거죠. 다음은 음식물 수정인데요. 저는 이 내용이 실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처음에.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됐는데요. 확실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음식물의 형태, 다양한 음식물의 유형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음식물은 이렇게 크게 고체와 액체 수준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는 다시 고형식, 연식, 퓨레, 그리고 유동식, 그리고 비구강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고체라면 덩어리입니다. 유동성이 없는 거죠. 이어 반해서 액체는 유동성이 있는 거고요. 또 다른 특징으로는 여기서 고형식과 연식은 형체를 알아볼 수 있는 유형이고 나머지는 형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체만 딱 보고 음식입니다 라고 딱 줬을 때 이게 무엇인가는 알아볼 수 없는 유형이라는 거죠. 세부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고형식은 여러분들 잘 아실 테고요. 연식은 말 그대로 부드러운 고체 음식입니다. 형체는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익힌 채소나 황도 통조림, 찐만두 이런 것들이죠. 다음 퓨레는요, 대표적인 예시가 감자 으깬 거죠. 으깬 감자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형체가 없습니다. 고형식과 연식의 형체가 있는데 딱 보면 아는데 나머지는 형체가 없기 때문에 보면 모릅니다. 감자 으깬 거 보시면 이게 감자라는 거 아시나요?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에게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그 음식만을 딱 보기만 해서는 알 수 없다는 거죠. 푸딩 같은 것도 여기 해당하겠죠, 그죠? 다음 유동식은 쉽죠? 토마토 주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액체 수준의 음식을 의미합니다. 역시 형체가 없다는 거. 자, 지금부터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강론에 서술된 문구를 그대로 가져와 설명드리면요, 이게 퓨레형 음식 있죠. 퓨레형 음식과 관련된 포인트로서 퓨레형 음식은 삼키는 자극 없이 쉽게 넘어가므로 기도 폐쇄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변비와 충치를 일으키고 구강 구조를 약하게 하며 비타민 결핍을 초래한다 라고 서술을 되어 있는데요. 이 문장이 여러분들 완벽하게 이해되시고 암기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채소 등을 삶아서 걸쭉하게 만든 음식인 퓨레, 어떻다는 거죠? 삼킬 때 자극이 있을까요? 고형식에 비해서는 적겠죠. 자극은 있겠지만 적겠죠. 고형식에 비해선. 그래서 쉽게 넘어갑니다. 쉽게 넘어가다 보니까 기대 폐쇄의 어떤 위험이
있겠죠, 그죠? 기도 폐쇄 위험이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기도 폐쇄는 식도로 가야 될 음식물이 어디로? 그렇죠. 기도로 가서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고형식이나 연식에 비해서 부드럽다 보니까 넘어가는 느낌 없습니다. 이제 쫙 잘 넘어가다 보니까 기도를 막아야지 하고 못한 겁니다. 막지 못해서 기도로 들어가 버려. 또 기도를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변비와 충치를 야기하는 거, 구강 구조를 약하게 한다는 거, 그리고 비타민 결핍을 초래한다는 것도 뭐 아시겠죠, 그죠? 왜 그럴까요? 제조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아까 예시로 들었던 감자, 삶은 감자 으깬 것들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그 제조하는 과정에서 비타민이 파괴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고형식이 제일 좋습니다. 베스트입니다. 결국 대상아동이 결국에 이 식사 지도를 하고 궁극적으로 식사해야 될 형태는 고형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처음부터 고형식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 때문에 필요형 음식을 섭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음식물의 유형을 다시 정리해보면 고형식이 좋은데 고형식 형태의 음식물 주어야 하는데 대상아동이 어려움을 가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유동식을 준다. 유동식을 삼키는 자극이 없어서 들어가는 문제가 있죠? 삼킴을 느끼지 못하는 거. 이로 인해서 혀의 조절 장애를 가지거나 한 경우에 기도 폐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유동식은 식이섬유 등이 부족해서 변비를 일으키기 쉽고 입안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서 충치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비타민 파괴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언급된 용어들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고형식, 연식, 퓨레, 흡인, 기도 폐쇄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을 빠뜨렸네요. 제가 위식도 역류를 앞에서 설명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중요한 사항인데 제가 깜빡했네요. 죄송합니다. 이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에 있는 음식이 식도로 밀려 나오는 겁니다. 원래는 식도에서 위로 음식이 가야 되는데 거꾸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류라는 겁니다. 역류. 위식도 역류에서 역류. 이런 위식도 역류는요. 음식을 뱉거나 먹을 때 목이 메이거나 구역질을 하거나 어떤 기침을 하는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식도염이나 어떤 흡인성 폐렴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한다는 거죠. 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음식물로 예방해야 되는데요. 자,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음식물을 조금씩 자주 먹여야 합니다. 그리고 걸쭉한 형태의 음식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식사 후 45분에서 60분 정도 비스듬히 앉아있는 것이 좋습니다. 역류하지 않도록 한다는 사항들. 그런데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여기 두 번째 사항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걸쭉한 음식이 도움이 된다는 사항. 여기 좀 중요한데요. 우리 앞에서 살펴본 흡인과 비교하자면 그 걸쭉한 음식은 흡인의 경우는 어떻게 했죠? 부적절했죠. 당연한 얘기잖아요. 흡인은 음식이 어디로 가는 거죠? 기도로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그 유동식이니까 막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유동식. 그러니까 부적절하겠죠. 위식도 역류는 위에서 식도로 올라오는 거죠. 위에서 식도로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는데 유동식은 그러기 쉽지 않다는 거죠. 고형식은 상대적으로 쉽지만. 그러니까 적절하다는 거죠. 위식도 역류를 막기에는 적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물의 유형은 무조건 암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시들을 생각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면서 암기는 마지막엔 해야 되겠죠. 어쨌든 충분히 이해하시고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감히 이 내용 올해 출제될 것 같습니다.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의 수정 시 유의사항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큰 덩어리 음식부터 시작해서 점차 작은 음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당근이나 완두콩 또는 감자 등의 음식은 처음에는 으깨어주고요. 점차 단단한 형태의 고형식의 음식을 주도록 합니다. 부드러운 것에서 딱딱한 것으로 진행하라는 거죠. 그리고 치아가 없어도 씹는 기능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익힌 야채 등을 제공해서 치아가 없어도 잇몸으로 씹어서 먹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항까지 음식물 수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꽤 복잡한 듯 하지만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죠. 확실하게 이해, 암기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식기류 수정의 사항은요. 앞서 반사 영역에서 강직성 씹기 반사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사항 기억나시나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딱딱한 금속 소재의 숟가락이 아니라 플라스틱이나 실리콘 소재의 숟가락을 제공해야 한다는 거 기억나시죠? 일회용은 다 안 된다는 것도. 식기류와 함께 알고 계시면 좋은 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음식을 줄 때 대상아동의 입 어디에 줘야 될까요? 바로 혀 중앙부라고 박은혜 교수님 책에 나오는데요. 혀의 안쪽이 아닙니다. 혀의 중앙부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음식을 제공할 때 앞니로 긁어서 음식을 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반사를 유발할 수 있고요. 둘째,
치아 사이에 음식이 끼일 수 있다는 거. 이 두 가지 이유까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기류 중에서 컷어웨이 컵이라고 있어요. 컷어웨이 컵. 예, 이렇게 약간 잘려진 형태의 컵을 제공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런 컵은 대상아동이 어떤 목을 뒤로 많이 젖히지 않고도 물을 마실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아동? STNR 아동에게 좋겠죠. 명칭과 용도 그리고 적절한 대상 아동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식사의 시간과 환경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 정상화의 원리, 그리고 이 부분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어지간하면 대상 아동을 다른 아이들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먹여라 한번 출제된 상황이기도 하죠. 근데 예외는 있습니다. 식사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학생의 경우, 그런 경우는 식사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특정 시간에 추가로 지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다음은 신체적 보조는요, 당연한 사항이겠지만 말씀드리면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건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다양한 사항들 중에 먼저 살펴본 자세히 교정을 하고 효과가 없어요. 안 되겠는데? 그럼 음식물 수정을 합니다. 수정된 음식물을 주는데 그래도 효과가 없는데? 이후 식사 도구도 해보고요, 환경까지 수정을 하는데요, 그래도 어려움이 있네. 이런 경우에 이 신체적 보조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체적 보조를 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면 신체적 보조를 하는 것보다 보조기기를 이용해서 신체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교사가 아동의 머리나 턱, 손을 직접 딱 잡아서 보조를 하는 것보다 쿠션이나 벨트 등을 이용해서 아동의 신체를 고정해 주는 것을 먼저 해보고 그래도 효과가 없다. 그럴 때 이제 신체적인 지원을 직접적으로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아동이 씹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 턱의 움직임을 촉진하는데요. 아동의 뒤나 옆에서 아래턱의 개폐를 보조하고 또는 조절하도록 하는 사항이 좀 중요한데요. 그림을 그리면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이런 식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동이 윗입술을 아래로 당기는 그런 것은 입술 수축을 자극할 수 있다고 해서 비추입니다. 비추. 이 그림과 같이 아래턱을 움직여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입니다. 그렇죠? 윗입술을 당기는 거 안 됩니다. 만약에 이 내용을 답안으로 서술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중지는 턱에, 검지는 턱과 입술 사이에, 엄지는 눈 주변의 얼굴 옆에 위치하도록 하여 아래턱의 개폐를 보조하고 조절하도록 한다입니다. 그죠? 역시 시험 현장에서 글이 잘 안 떠오를 수 있으니 이 문구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신체적 보조사항 우선적으로 실시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 입술 수축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이 구체적인 방안까지 이 내용도 올해 출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현장과 굉장히 밀접한 사항이 있는 포인트거든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강운동은 말 그대로 대상아동의 구강운동을 촉진하는 사항인데요. 그렇죠. 아동의 턱의 조절을 위해서 과민 반응을 줄이고 동시에 구강운동이 촉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턱 훈련은요, 턱 기능 향상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강론의 그 턱 훈련의 활동이 몇 가지 나오는데요. 음식을 씹는 기회를 일찍 제공한다는 거, 그리고 빨대를 이용해서 빠는 행동을 지도하는 거, 씹기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딱딱한 음식을 주는 것, 그리고 음식을 입에 넣지 않고 씹는 연습하는 거, 씹기 흉내 내는 거죠, 그죠? 이를 가짜로 음식 씹기 흉내 내기 이런 활동들이 있다는 거, 어려운 사항 아니죠. 이런 사항들이 있다는 거 보시고요. 그리고 식사 예절은 여러분 잘 아시겠죠? 편식 습관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장소에 따른 예절 있죠. 식당에서의 바른 예절이나 식탁 정리하기 등등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은 용변 기술인데요. 우선 용변 기술과 관련된 평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준비도 평가란 말 그대로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평가하는 건데요. 배변과 관련된 신경 체계와 근육의 움직임이 갖춰졌는지, 그러니까 이분 척추나 방광 기능 장애 등의 어떤 생리적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를 알아본다는 거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의 기준으로서 생활 연령이 2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건조 시간, 기저귀가 마른 상태를 최소한 한두 시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패턴이 있어야 합니다. 일정한 패턴이라면 하루에 1일 3회에서 5회 정도의 소변 또는 1회 이상의 어떤 대변이 거의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배설 패턴 평가를 통해서 배설 형태와 장운동 패턴을 확인하고, 배변 관련된 기술의 평가는요, 예를 들면 옷 입기, 그리고 옷 벗기, 그리고 배변 후 처리하기나 물 내리기 등등이 있겠죠. 이런 평가를 한다는 거죠. 다음은 용변 기술을 중재하는 사항을 살펴보면요, 자세 교정은 말 그대로 용변을 함에 있어서 올바른 자세를 가지도록 한다는 거죠. 근긴장도가 높은 경우 낮추도록 하고, 근긴장도가 낮은 경우 근육의 수축 능력이 부족해서 용변에 어려움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적절한 근긴장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다음 용변 기술의 지도 단계는요, 크게 3단계입니다. 습관 만들기, 스스로 화장실 사용 시도하기,
그리고 독립적으로 화장실 사용하기인데요. 습관 만들기는 말 그대로 변기 않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스스로 화장실 사용 시도하기에서는 용변을 하면 칭찬을 해주는데요. 방광이 꽉 찬 것, 그리고 배설, 이 관계를 알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점차 기저귀를 제거하고 입고 벗기 쉬운 속옷을 착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독립적으로 화장실 사용하기에서는 용변 기술의 숙달과 일반화를 지향하는 거죠. 가정과 연계해서 밤에 잘 때도 일관적으로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다음은 관련 기술 지도입니다. 앞서서 관련 기술이 뭔지는 간단하게 살펴보았죠. 이러한 사항들을 지도한다는 겁니다. 옷 입고 벗기, 배변 처리하기 뿐만 아니라 배변을 하고 싶어요 라는 의사를 표현하는 그런 의사소통 기술까지 지도한다는 거죠. 자, 지체장의 끝이 보이네요. 힘내시고요. 다음은 착탈의 기술입니다. 옷을 입고 벗기를 지도하는 거죠. 몇 가지 관련 포인트를 살펴보면요. 발달의 순서로서 옷을 벗는 기술이 옷을 입는 기술보다 먼저 발달한다는 사항, 그리고 대근육이 필요한 기술이 먼저 발달하고 나서 소근육 운동이 필요한 기술이 발달한다는 사항.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아동에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네,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착탈의 기술을 지도할 때 있잖아요. 사용될 의류 있죠. 어떤 옷을 가지고 할지 그 아동의 선호도를 고려하면 더 좋겠죠. 어디에? 아동의 동기유발에. 내가 좋아하는 옷을 가지고 하면 더 즐겁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양말 신기보다 신발 신기, 그리고 윗옷보다 바지, 단추가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착탈이 지도가 더 수월한데요. 지도의 순서와 관련해서 출제될 수 있겠죠, 그죠? 더불어 지도를 함에 있어서 다른 기술과 관련해서 지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굳이 어떤 생뚱맞게 갑자기 옷을 입어보자, 옷을 벗어보자 이렇게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등교하죠? 또는 하교할 때 있죠? 그때 겉옷을 입고 벗기, 또는 체육 시간을 앞두고 체육복과 교복을 이렇게 갈아입기, 미술 시간에 작업복으로 이렇게 환복해보기, 이런 것들을 시도한다는 거죠. 이를 생활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죠. 그죠? 특정 교수 목표를 실시함에 있어서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연관시켜서 지도하는 사항이라는 거, 생활중심 교육과정 용어도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착탈에 관련해서 과거 기출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편마비 학생 옷 입고 벗는 순서인데요. 그러니까 옷을 입을 때는 마비 쪽 소매를 먼저 입고 나서 비마비 쪽 소매를 입게 되는데요. 벗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순서가 반대일까요? 아닙니다. 옷을 벗을 때도 마비 쪽 소매 먼저입니다. 마비 쪽 옷을 벗고 나서 이어 비마비 쪽 소매 옷을 벗게 된다는 거죠. 시험 현장에서 갑자기 생각하려면 좀 헷갈릴 수도 있겠죠. 정확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몸단장과 개인위생, 치아관리, 그리고 영양관리의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이라서 그리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다. 드디어 지체장애가 끝이 났습니다. 바로 이어서 건강장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정의와 유형 그리고 지원 방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원격 수업이 많이 이슈화 됐죠, 그죠? 건강장애 아동의 지원 방안에 있던 원격 수업이 트렌드에 맞게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그렇게 어려운 사항 없습니다.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및 통원치료 등 3개월 이상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통원치료가 있죠. 반드시 입원을 3개월 동안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계속적인 의료적인 지원을 받아야 해서 학교 생활이나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거죠. 다음 유형은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아암은요. 여기서 암이라는 거 알 수 있듯이 종양과 증식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소아암은 바로 백혈병인데요. 백혈병은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미성숙한 림프세포의 통제 불가능한 성장과 증식으로 인해서 적혈구는 감소하고 백혈구는 증식하는데 이상하게 증식합니다. 이상하게 증식하며 혈소판은 감소하는 질병입니다. 각각의 역할이 어떻게 되죠?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죠, 그죠? 그리고 적혈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빈혈이 생기는 거잖아요. 산소 운반이 안 돼서. 그리고 백혈구는 면역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죠. 그리고 혈소판의 경우는 지혈의 기능을 담당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백혈구에 암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백혈구는 이상 증식합니다. 이상하게 증식하고요. 정상적인 게 아니라 나머지는 줄어드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동일한 범위 내에서 특정 하나가 이상 증식하니까 다른 것들은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백혈병뿐만 아니라 소아암에는 뇌종양, 악성 림프종, 신경모 세포종 이런 것들이 소아암에 해당하는데요. 소아암의 치료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등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항암 치료하면 잘 아는 게 뭐죠? 머리 빠지기, 탈모 아시죠, 그죠? 뿐만 아니라 인지나 기억력, 주의력, 공간 지각력 등등이 다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더불어 학교에 돌아온 후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잖아요, 그죠? 감염과 관련돼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마시는 물을 어떤 그냥 뭐 수돗물이나 그냥 정수된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보리차를 끓여서 정말 깨끗한 물을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제공해주는 조치 등이 강론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음 심장장애는요, 선천성 심장질환이나 류마티스성 심장병, 심부전증, 부정맥 등등이 해당하는데요. 여러가지 이유 등으로 심장에 어려움을 가지는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심장장애의 경우 청색증이라는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입술이나 안면, 손과 발 등이 청색을 띠게 되는 증상입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체내 구석구석으로 혈액순환이 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심장이 체내 구석구석으로 피를 보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이 경우 추운 날씨 운동장에서 교육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겠죠, 그죠? 그렇다면 청색증을 보이는 심장장애 아동은 겨울철에 체육 수업을 모두 피하게 해야 될까요? 하지만 너희들은 교실에 있어, 나머지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 할 거야 라고 해야 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운동장 수업을 어디서 실내 체육으로 대체하는 등등의 방안을 실시해야 되겠죠. 다음 신장장애는요, 심장 아닙니다, 신장입니다. 여러분, 신장이 뭐죠? 신장은 체내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기관이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콩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장장애는 이러한 신장에 어려움을 가지는 유형이겠죠. 즉, 체내의 노폐물을 제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요? 피로감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노폐물을 없애기 위한 어떤 과정? 바로 투석이라는 것을 실시해야 됩니다. 신장장애의 유형으로는 사구체 신염, 만성 신부전, 급성 신부전, 신장 결석 등등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투석에는 또 두 가지 유형으로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이 있는데요.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혈액투석은 투석기를 통해서 체내의 혈액을 뺍니다. 빼서 투석기에서 투석을 해요. 깨끗한 피로 해서 다시 그 피를 체내로 넣어주는 거죠. 주 3회 정도 어디서? 병원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장점으로는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책을 보면 수영이나 샤워 등등 모두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주 3회라고. 그러니까 투석을 매일 하는 게 아니죠. 하는 날은 괜찮겠지만 하지 않는 날은 노폐물이 쌓여 있어요. 노폐물이 쌓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피곤해하거나 허약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다른 유형인 복막투석은요, 체내에 우리 복막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이 기관을 통한 투석인데요. 하루에 두세 번 실시하게 됩니다. 단점으로는 어떻게 되죠? 생활에 불편을 겪습니다. 이에 반해 장점으로는 자주 실시할 수 있죠. 하루에 두세 번이나 할 수 있으니, 그죠? 노폐물이 쌓일 시간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노폐물이 쌓여서 피곤해하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다음 소화천식은요, 여러분 천식 아시죠? 천식이란 그 숨이 들어올 때 여러 가지 자극 물질 등에 의해서 기관지가 과민 반응을 거기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지를 비롯한 기도 점막에 염증이 생겨서 막 부어오르고 천명이라고 하죠. 기관지가 이렇게 좁아져가지고 쌕쌕거리는 호흡, 그런 천명을 동반한 기침과 호흡 곤란이 발작적으로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지원 방안으로는 환경을 조절하고 응급 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대처 계획을 세우고요. 그 스테로이드 약물이나 경구용 의약품이 있어요. 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입에 이렇게 물고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거죠. 그리고 천식은요, 신체적 요인보다 시민성 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식 자체가 학습에 직접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보다는 천식으로 인해서 결석이 잦아지거나 또는 기분이 불쾌해져서 학업에 집중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사항까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다음은 소아당뇨를 살펴보면요, 여러분 당뇨병 알고 계시죠? 그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기능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몸에 딱 섭취된 당분이 사용되지 못하고 그 소변으로 바로 다 배출해버리는 그런 병인데요. 이 당뇨도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제1형과 제2형으로 나뉘는데요. 우선 제1형 당뇨는요, 이를 인슐린 의존형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아예 인슐린 생산을 못하는 유형이에요. 인슐린 생성을 하는 기관이 췌장이라고 있는데 이 췌장이 손상된 유형이라는 거죠. 이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인슐린 생성이 안 되니까요. 췌장, 랑게르한스성, 그냥 췌장이라고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제2형 당뇨는 인슐린 비의존형입니다. 이 유형은요, 인슐린이 생성은 됩니다. 하지만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인데요. 인슐린이 생성은 되니까 주사를 맞을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생성이 되나 제 기능을 못할까요? 주요 원인이 비만입니다. 비만. 식이 조절이나 체중 감량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이 1형 당뇨를 소아당뇨라고 하고 2형 당뇨를 성인 당뇨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알지만 여러분, 요즘에 성인들만 비만이 많은 건 아니죠, 그죠? 요즘에 소아들도, 아기들도 굉장히 비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당뇨와 성인당뇨라고 하던 옛날과는 달리 이제는 인슐린 의존형 또는 인슐린 비의존형으로 부르는 것이 보다 적절한 명칭 같습니다.
어쨌든 당뇨병의 경우 저혈당 쇼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체내의 당 수치가 급격하게 낮아져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슐린을 과다하게 주사한 경우 또는 과한 운동을 한 경우 제한된 식사를 한 경우 발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체내에 어떤 필요 이상의 당 성분을 분해해 버린 겁니다. 인슐린들이. 또는 체내 당 성분을 다 써버린 거예요. 과한 운동을 해가지고. 아니면 규칙적이지 못한 식사, 제한된 식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 수치가 낮아지는 거죠. 당이 떨어졌다. 우리 당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그죠? 당 떨어졌다. 당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막 오한이나 식은땀이 오고요. 심한 경우 발작까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 단 것으로 단 음식을 먹으면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러한 건강장애 유형별 특징 알아두시고요. 건강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교육적 지원 측면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정의에서 살펴본 사항이지만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건강장애로 선정되고 배치되기 위한 법적 정의 어떻게 되었죠? 만성질환으로 인해서 3개월 이상의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 필요했죠. 이 만성질환은 장애인 증명서나 장애인 수첩이나 진단서 등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체크할 사항으로서 만성질환의 아토피나 간질, ADHD 같은 것들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 이들은 출석이 가능해요. 이 아이들은 출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강장애에 해당하지 않죠. 3개월 이상의 의료적 지원은 반드시 입원이 아니라는 거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자, 이러한 건강장애 아이들에게 실시하는 교육적 지원, 우선 병원 학교 운영이 있는데요. 병원 학교는 뭐냐면 장기 입원이나 통원 치료 등으로 인해서 결석이 잦거나 또 휴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 병원 내에 학교를 설치한 건데요. 우선 이 병원 학교의 학적 관리를 한번 살펴보면요. 학적은 어디에 두냐면 학생의 소속 학교에 둡니다. 그 병원 학교가 아닙니다. 원적 학급, 원적 학교에 두고요. 그리고 병원 학교는 출석 확인서를 소속 학교에 통보해서 출결을 처리하게 되는 거죠. 이 출석 확인서는요, 해당 교육청에서 발급하는데요. 여기서 해당 교육청이라면 초중과정은 어떤 그 교육지원청이고 고등학교 과정은 시도교육청이라는 사항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업 시수는요, 의료진과 협의해서 조정하겠죠, 그죠? 의료진의 이야기를 듣고 해야 되겠죠. 일일 적정 교육 시수는요, 초등학생은 1시간 이상, 중고등학생은 2시간 이상으로 합니다. 성적관리 사항은요, 학력평가는 원소속 학교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능하면 평가 당일날 학교 출석을 권장하죠. 건강상 출석이 곤란한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 병원 학교 담당교사와 소속 학교 담임교사의 협의를 거쳐서 병원 또는 가정에서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직접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는요, 학교장이 당해 학교의 학업 성적 관리 규정으로서 성적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 원격 수업은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뜨거운 이슈였다고 말씀드렸던 이 원격 수업은요, 말 그대로 원격이에요. 멀리서 수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개인 컴퓨터, PC, 개인 디바이스, 스마트 어떤 기기를 통해서 인터넷상으로 컨텐츠를 이렇게 제공한 것을 받아서 학습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거죠. 굳이 설명 안 들어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격 수업으로 인강을 많이 듣잖아요, 그죠? 원래는 2차 감염이 우려되고 요양이 필요해서 학교에 못 가는 그런 건강장애 아이들에게 다른 장소에서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받고 출석을 인정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러한 어떤 코로나라는 어떤 새로운 뉴노멀의 시대에 맞게 특정 질병이 아니라도 이용하는 그런 이제 뉴노멀의 노멀한 교육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순회교육은요, 의료기관이나 가정 등으로 담당 교사가 직접 방문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거죠. 순회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또 말씀드리면 거의 또 한 10분은 말씀드려야 되는데, 먼저 아시죠? 특수교육법에 나오는 사항들,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사항들, 작년에 기출됐죠, 순회교육. 네, 이 사항들 정말 꼼꼼히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지체장애와 건강장애의 마인드맵 두 편의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장애 영역의 마지막 영상이었는데요. 너무 길어서 두 편이나 돼서 너무 힘드셨죠? 최대한 다른 이야기 말씀 안 드리고 진행을 했는데 실제적인 예시나 어떤 사진들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모든 장애 영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특수교육 공학부터 다양한 장애 영역의 특성에 맞는 그 아이들에게 맞는 중재 방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특수교육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